중국의 시진핑이 드디어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중국에 전인대를 할 때 좀 수상하다 생각은 했지요.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저 사람이 아마 이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집권 기간 동안에 자신이 영구 집권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일찍이 시진핑이 주석직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영구 집권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13억 인구, 실제적으로 15억쯤 된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로서 집권 기간을 없앤다. 이건 정말로 기가 찬 일인데요.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들의 집권 기간을 좀 살펴보면, 모택동이 35년에 집권해서 76년에 죽었으니까 41년을 집권했습니다. 덩소평이 최고의 직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최고 실권자로서 역할은 했지요. 78년에 권력에 올라서 11년을 집권하고 죽었습니다. 이 모택동과 덩소평 사이에는 하국봉이라는 이 허울분인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덩소평이 죽은 이후에 이 장쩌민, 강택민이 13년을 이렇게 집권을 했고요. 후진타오가 10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 시진핑이 임기를 없앴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5일 오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인대의 해기와 같은 5년으로 하고, 임기가 두 해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79조에서 임기가 두 해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해기가 5년이고 두 해기니까 10년을 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이렇게 개헌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내달 5일, 그러니까 3월 5일에 개막하는 전인대 회의, 즉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에서 추인을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최종 통과되지만은, 이 전인대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수기들, 즉 시진핑이 자기 사람들로 다 심어놓은 거수기들이기 때문에,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 전인대 위원들은 전부 다 거수기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전인대에서 모택동에 이어 임기 중에 공산당 헌장에 자기 이름이 명시된 사상을 집어넣은 뻔뻔함을 드러냈죠, 시진핑이. 그런데 올 1월에 개헌을 예고하더니 이제 그걸 행동에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은 이미 작년 10월에 전인대를 할 때 야심이 이렇게 나왔지요. 왜? 35년, 50년까지의 중국의 비전을 중국몽이라고 집어넣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지가 하지도 않을 훗날의 일을 왜 저렇게 집착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장기적으로 뭔가 어떤 황제가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임기 이후의 일은 남이 생각할 일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 작년에 당대 폐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열린 이 정치국 중앙위원회 전체의 항상 여기서 후계자를 뽑지요. 전인대는 그냥 추인하는 거수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중전회라고 하는 이 정치국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 결정하는데, 여기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가 해먹으려고 저러는데, 언제쯤 지가 해먹는 부분을 헌법을 고쳐서 노골화시키겠느냐 하니까
아예 그냥 연초 들어서서 예고하더니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중국이 망할 시간이 빨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과 매우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대의 교역국이자 북한의 핵 문제에서 북한 편에 붙어서 괴롭히는 나라이자 이 중국 옆에 붙어서 살았던 한국은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침략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왕조가 떠오르기 전에 먼저 한국을 한번 손대지요. 이 청나라도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없애기 전에 한국을 쳐들어왔고 원나라도 본격적으로 원을 건설하기 전에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은 중국을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요. 이제 중국에 다시 황제가 복원되어서 이 국가의 시호를 뭐라고 할지 참 지금 중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겠지만은 우려스럽습니다. 시진핑이 이웃 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 와서 한마디로 어깨에 힘을 좀 줄 법도 한데 안 온 것도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인대 중전일을 앞두고 그렇게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당의 상무위원으로 7명이 있지요. 이 7명 가운데 3사람만 직위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직위가 지금 애매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그 올림픽에 개막식 때 한정이라고 왔다 갔지요. 그 사람도 지금 직위가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오른팔 왕치산은 복귀시켜서 당 중앙규율위원회 서기장을 했던 왕치산을 이렇게 어떤 행태로든지 직위를 만들어서 복귀시켜서 사실상 공포 통치를 지휘하고 또 현재 이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는 리커창 총리는 점점 더 권력을 약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의 임기는요, 덩소평이 자신이 집권하던 82년 12월에 헌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당의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통한 집단 지도체제를 덩소평이 못을 받고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덩소평이 그랬는가 하면 덩소평이 모택동 시대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덩소평은 다시는 모택동 같은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하면서 중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덩소평이 어쩔 수 없이 말년에 천안문 광장 진압을 지휘하고 했지만은 덩소평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을 박아서 절대로 중앙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지 한 명한테 권력이 쏠리지 말고 주석이라 하더라도 지 맘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는 주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었고 사실상 당의 상무위원 7명이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각 분야를 다스리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지요. 그래서 이것이 충실히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왔는데 이 강택민 시대부터 공산당 서열 1위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해서 당과 정과 군을 동시에 지는 삼위일체 조직을 유지하면서 이 권력 분산, 견제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총서기 임기 규정이 없지만은 국가주석 임기의 영향으로 당의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도 대체로 임기가 10년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는 형식상으로 서열 1위는 당의 총서기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은 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또 군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강택민 때부터 세 가지를 다 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황제 체제로 갈 소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진핑은 전임자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한꺼번에 넘겨받아서 완전한 10년 주기 정권 교체의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 개를 다 넘겨주느냐. 그래도 후임자한테는 이 두 개만 주고 한 개는 또 분산시키느냐 이러는데, 이 시진핑은 후진타오로부터 세 개를 다 넘겨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주석의 임기가 없어지면 시진핑은 앞으로 모택동도 능가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구축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황제와 같은 권력을 휘둘렀던 모택동도 당, 정, 군 전체를 다 관장한 것은 50년대 중후반 4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권력이 분산되어서 주얼레 등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자 국가주석을 모택동도 내놨던 겁니다. 덩소평은 모택동 사후에 중앙군사위 주석직만 가졌고요. 그래서 덩소평은 개혁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인 남쪽을 돌면서 격려를 할 때도 당의 보수 세력 보고 한테 가지 말라라는 압력에도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한 이래 부패 척결을 내세우면서 당, 정, 군에 포진한 이 정적들, 즉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전부 축출했고,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는 7인 상무위원회와 25인 정치국원들을 척건들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후임자를 임명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덩소평 이래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집단 지도체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라는 것을 헌법에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서 마치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됐고요. 이런 상태라면 시진핑이 아프리카의 최고 독재자 이 짐바브웨의 무가베, 얼마 전에 쫓겨났죠. 능가하는 장기 집권도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만약 중국이 미국에 맞서다가 전쟁을 발발하게 되는 영화를 만들면 미국 쪽에는 트럼프, 중국 쪽에는 시진핑만큼 그 영화에 적합한 인물상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미국의 교수가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는 서로 닮은 점이 너무 많고,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이 2012년 집권 직후에 이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 현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연설을 하면서 소련 공산당이 왜 무너지는 줄 아느냐,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이념적으로 이단자가 많고 군대는 충성하지 않았다면서 숙청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따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 6년간에 시진핑이 반대파 숙청한 게 이 공청단에서 이 상하이파인 강택민 계열이, 장쩌민 계열이 굉장히 강해서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밀어냈고, 당원 100만 명이 징계를 받고 축출됐고, 또 4만 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아예 당적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황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택동은 나라를 세웠고, 과오도 많았지만 제일 잘한 거는 공산당 나라를 세웠고, 덩소평은 굶어 죽던 나라를 그래도 안 굶어 죽게 만들었고, 여기에 시진핑이 종신을 집권하면서 중국을 현대화시키고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든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러시아에도 대통령 2번 한 푸틴이 3번은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총리로 내려가서 메드베데프 같이 똘마니 하나를 대통령으로 허수아비 세워놓고는 또 올라와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끝도 없이 지금 해먹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과거 공산권 종주국이던 소련이 지금 희한한 형태의 한마디로 이 푸틴이라는 황제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된 중국이 또다시 청나라 같은 황제 국가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망하는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상의 지혜가 축적되어서 가장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민주주의 이상으로 없습니다. 나중에 인류의 부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하게 이렇게 배포가 되고, 그러면서 소수가 앞으로 지금 미래사회, 수십 년 뒤의 미래사회에서 한마디로 기술을 보유한 소수가 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머지 다수는 가난해서 그의 통치를 받는 1984 조지 오웰이나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민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리고 법과 제도를 그 대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제정해서 꾸려가고 상권 분립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민주적이고, 또 이 시스템에 걸맞는 경제 제도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우리는 배워오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21세기에 시대를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100년 전쯤에 신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 수년의 정권이 탄생했는데, 지금 시진핑은 그 이전에 청나라로 되돌아가고, 푸틴은 그 이전에 또 100년 전에 당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니콜라이 2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복고적 회귀는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주장했다고, 중국 좀 아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국의 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내 정적의 부패만 척결하지 내 편의 부패는 눈 감아주는 그런 한마디로 권력 투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관료 시스템, 복지제도, 또 중국에 있어서의 부의 재분배, 더 나아가서 중국에 있어서의 이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법과 제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나라입니까? 중국이 금융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유통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모든 것은 관시에 의해서 권력으로 돌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저런 나라가 자신의 국민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켜서 단시간에 경제 경쟁력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이제 중국은요, 버틸 수 없는 한계, 저임금으로 해외에 수출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이 부분이 한계에 온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이제는 2단계로 성숙된 경제 시스템으로 탈바꿈되어 가야 되는데, 중국의 정치 사회 시스템이 그 성숙한 경제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법과 권력과 빽과 부패가 좌지우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중국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보유한들 그것이 성숙된 사회 시스템 안에 놀아나서 그것이 경쟁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10억 이상의 국민이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수준에서 살아가는데, 단지 그중 일부만 한마디로 부를 향유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는 것은 그 일부만을 보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요, 그 나라 인민들을 향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공해를 없앤다, 무슨 트럼프가 온다 해가지고, 예? 중국의 베이징에 서민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들,
또 공해를 없앤다고 신생아 병원이나 초등학교나 이 양로원 같은 데도 불을 못 떼게 해서 얼어 죽는 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나라에서요, 이제 왕조 통치로 이렇게 회귀하게 되면 그야말로 온갖 부패상들이 누적되면서 머지않아 뭐 태평천국의 난이나 어와단의 난처럼 온갖 중국 내부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중국은 경제위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곧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시진핑의 황제 등극을 축하합니다. 왜? 그래야 중국이 빨리 망하니까. 중국이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하면 늦게 망해요. 저는 중국이 한 번은 망했어요.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황제에 등극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어서 치매가 올 때까지 평생 해먹기를 바랍니다.